네, 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하키 시그널 김태범입니다. 이연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1-2022 올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총 8팀이 2라운드 진출 확정을 지었는데요. 우승을 위해서 또 한 번의 도전을 이어갈 팀들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키 시그널 30회 플레이오프 1라운드 정리해보겠고요. 2라운드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하키 시그널 30회 출발했습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건 참 정규 시즌과는 완전히 좀 다르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경기가 펼쳐지고 결국 뭐 한계를 보인 팀이 또 한계를 보인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지 않은 케이스도 있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뭐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뭐 경기 안에서도 오늘은 이 팀이 무난히 이기겠구나 싶었는데 막 갑자기 뒤집히기도 하고, 특히나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 보면서 글쎄요, 예년 관장이 올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유독 좀 이상한 좀 행운의 골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가. 뭐 상대 몸 맞고 꺾여 들어간다든지, 뭐 스케이트 맞고 들어가고, 뭐 엠티넷 상황에서 수비수가 쳐냈는데 이게 글러브 맞고 흘러 들어가고, 뭐 이런 골들이 막 승부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그만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8개 시리즈 가운데 무려 5개 시리즈가 7차전까지 흘러갔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잠시 후에 연습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살피고 갑니다. 유튜브의 파인트리님이 플레이오프 제 응원팀의 결과를 떠나 무수한 스토리가 써내려져 가길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물론 뭐 응원하는 팀이 떨어진 건 아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재미있고 멋진 승부 계속해서 또 즐기셔야죠. 뭐 역사가 될 스토리니까요. 10,000원을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또 답글 달아드렸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컨텐츠 제작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문나님 댓글 보겠습니다. 베가스는 확실히 부상자가 많기도 했지만 결국 막판에 이겨야 할 경기 못 이기고 아이클 효과는 올 시즌은 없었다고 봐야겠고, 우승은 캘거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크 스톤이 정규 시즌 때처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셨어요. 네, 베이거스 막판에 좀 계속 이겨야 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계속 뭐 슈다우패가 이어지면서 정규리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고, 잭 아이클도 기대 이하였다.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도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 팀이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드보 감독 fired 해임됐다는 소식이 또 오늘 전해졌는데 베이거스 행보도 좀 지켜보죠. 커피타르님 댓글입니다. 저는 킹스가 광탈해도 계속 댓글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 보니까 이 플레이오프 점점점 끝나갈수록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떨어지면 이제 댓글 참여도 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고 그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난해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즘에 LA 킹스 팬분들 좀 활발해서 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커피타르님, 반가운 말씀 감사하고요. 다들 뭐 응원하시는 팀의 팬이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NHL 팬이시고 또 아이스하키 팬이시니까 항상 활발한 댓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커피타르님이 킹스 우승 시나리오 남겨주셨는데 1. 브라운의 은퇴 소식에 전원이 감동한다. 2. 감동한 다우디와 워커가 갑자기 나와서 돌아온다. 3. 여기에 크게 고무된 코피타르, 퀵, 다우디, 브라운이 2012년 시절로 돌아간다. 4. 이에 질세라. 너지가 6월 말까지 보급형 케일마카로 진화한다. 5. 마지막으로 모든 유망주들이 풀 포텐이 터진다라는 LA 킹스의 우승이 가능하기 위한 시나리오 적어주셨습니다. 이대로만 이루어져서 구성원들 대다수가 다 터진다면 우승 안 하는 게 이상하겠죠? 네, 더스틴 브라운이 키였군요. 파이널캠님이 또 답글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설레발칠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고. 오늘 졌으면 광탈할 뻔했는데 그래도 뒷심발이하며 홈으로 라는 댓글. LA가 에드먼턴 상대로 1라운드 4, 5차전 승리하고 3승 2패로 앞서게 됐을 때 그때 주신 댓글이었고요. 커피타르님이 최악이 홈에서 지고 마지막 7차전 원정에서 지는 건데 브라운 홈 은퇴 경기 최대한 늦게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그 이후의 결과는 다들 아시죠? 그 답글이 또 이어지는데 파이널캠님 댓글의 첫 출까지 실현되었다고.
홈에서 6차전 LA가 지고 난 직후에 댓글 주셨고 그리고 시리즈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줄도 실현되었습니다. 유유. 슈퍼스타의 한 방이 큰 경기에서 중요한 걸 느끼네요. 맥데이비드의 스킬은 NHL 원탑인 듯합니다 하셨어요. 파이널캠님이 댓글 하나 더 따로 주셨는데요. 킹스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라운드 탈락이네요. 시리즈 3대2일 때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그래도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맥데이비드처럼 슈퍼스타의 존재감도 느끼네요. 맥데이비드 너무 잘해요. 유유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LA 킹스를 응원하시는 입장에서 LA의 이번 시즌이 뭐 기대 이상이라서 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시리즈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게 되다 보니까 아쉬운 감정은 그래도 드시는 것 같아요. 상대팀이지만 에드먼턴 코너 맥데이비드는 훌륭했다. 예. 활약은 또 인정해 주시는 댓글 잘 봤습니다. LA와 에드먼턴 시리즈 잠시 후에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현숙 기자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있으니까요.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고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 소개 여기까지고요. 네,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끝날 때까지 많은 댓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한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각 시리즈별로 먼저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리뷰해보는 시간 먼저 준비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부터 출발해 볼게요. 애틀랜틱 1위이자 동부 컨퍼런스 1위, 리그 전체 1위 플로리다 팬서스 대 와일드카드 2위 워싱턴 캐피털스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기 요약을 해드리면 1차전에서는 워싱턴이 3피리어드에서만 3골 넣으면서 재역전을 했고요. 4대2로 워싱턴이 승리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에크블라드 선수 복귀한 모습이었고 워싱턴은 오베치킨 선수가 복귀한 모습이었고요. 워싱턴의 탐 윌슨 선수가 선제골 넣은 직후에 부상으로 빠졌는데 이후에 시리즈 뛰지 못했어요. 2차전은 워싱턴의 비테크 바네체크 골리가 5실점 후에 강판했던 경기였는데 최종 스코어 5대1로 플로리다가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진 3차전에서는 워싱턴 요한손, 오베치킨, 칼슨 선수가 1골 임도움씩 기록한 워싱턴이 6대1로 다시 한번 승리했고요. 4차전 연장 승부였는데 플로리다가 3피리어드 종료 2분여를 남겨놓고 엠티넷 상황에서 동점골 넣고 또 연장 가서 골든골 넣고 주인공은 카터 버에기 선수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로 연장승을 가져가면서 플로리다가 2승 2패로 마쳤어요. 그리고 5차전은 0대3으로 끌려가던 플로리다가 2피리어드 중반 이후부터 추격을 해서 내리 5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는데 5대3으로 플로리다가 연승을 했습니다. 이날도 카터 버에기 선수가 역전 결승골 포함해서 2골 3도움의 활약이었고요. 6차전이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6차전도 연장까지 갔는데 연장 2분 46초 만에 버에기 선수의 골든골로 최종 스코어 4대3 플로리다가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1996년 이후에 26년 만에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를 기록한 플로리다 팬서스였습니다. 야, 플로리다가 1승 2패로 뒤지다가 그 4차전 정말 패배 직전에서 엠티넷 상황까지 들어갔는데 극적으로 동점골 만들고 살아나더니 결국은 뭐 계속 연장 가서 또 승리 4, 5, 6차전 3연승으로 시리즈를 가져간 플로리다 팬서스였습니다. 예상보다는 또 쉽지 않은 시리즈를 보낸 플로리다이기도 했고 워싱턴도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캡 사실은 뭐 동부가 모든 팀들이 승점 100점이 넘었다라는 부분에서 전력 차이가 나더라도 좀 이제 좀 경기 양상 자체는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시리즈도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캡스는 전력이 밀리는 팀이 이길 만한 운영을 잘하긴 했어요. 요소요소마다 이제 상대방 턴오버 유도하는 부분에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무래도 플로리다 수비진은 수비 지역에서의 플레이가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해내고 그다음에 뭐 파워플레이 이런 것도 잘 주워 먹으면서 리드까지는 잘 잡았는데 결국 이걸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지켜야 되는데 플로리다는 터질 만한 구석이 너무 많은 팀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막는데 실패를 했고 사실 수비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스케이팅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수비력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부족한 유형의 선수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트레버 벤림스타이크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스틴 슐츠 이런 선수들을 대표적으로 시작을 해서 좀 이제 수비적으로 아무래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캡스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막는데 좀 고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시원하게 이겼던 3차전이라든가 1차전 같은 승리 패턴은 굉장히 좋았는데
뭐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도 라인의 조합을 조금 이제 뒤섞는 과정에서 버헤기, 지루, 바르코프라는 굉장히 위협적인 라인을 찾아냈고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뭉친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플로리다 쪽으로 이제 기세가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네. 골텐더도 이제 사실은 바네체크 선수가 이제 처음에 좀 부진하는 느낌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삼소노프가 그래도 경기가 이제 이후에 출장을 하면서 삼소노프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훨씬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성적 라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삼소노프는 제 할 몫은 해줬다 이 정도면 상대방의 전력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브롭스키도 사실은 이 스탯 라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보브롭스키가 실제로 이제 실점을 하시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좀 골리들이 이제 손 쓸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실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나 먹히는 그런 골이 많았기 때문에 보브롭스키가 못해서 먹혔던 골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꽤 많거든요. 근데 이번 시리즈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 보브롭스키가 성적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할 몫은 해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아무래도 톰 윌슨 선수가 1차전에 그 부상으로 거의 1분 만에 그 경기장을 비웠던 이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베치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몸 상태가 100%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백스트램 선수도 지금 이제 등 부상으로 인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선수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축 자원들이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부상이라든가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윌슨 선수의 부상은 뭐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상이었다라고 봅니다만은 오시 선수도 이제 굉장히 잘해주는 부분, 확실히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오시 선수와 같이 네트 쪽으로 들어가고 네트 근처에서 이제 그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강하다라는 게 이번 워싱턴 오시 선수의 활약에서도 나왔다라고 봐요. 이제 뭐 6경기에서 6골 1어시스트를 올리면서 이번 캡스에 중요한 골도 많이 넣어준 부분이 있고 뭐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였죠. 버헤기 선수 같은 선수가 딱 그런 유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6골 6어시스트를 하면서 이 12포인트입니다. 맥데이비드 뒤 이 전체 2위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번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플레이오프와 정규 시즌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역시나 좀 이제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네트 앞으로 이제 남들이 좀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재미를 많이 보는 부분이 여전히 관측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이 시리즈는 버헤기 선수가 뭐 주인공이지 않나 싶어요. 4차전 연장 골든골 5차전 역전 결승골, 6차전 또 연장 골든골, 4, 5, 6차전 3경기에서만 9포인트를 쓸어 담았는데 뭐 2차전에서도 팀 내 최다인 2포인트였으니까 뭐 팀의 4승에 다 버헤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경기만 뛰고 맥데이비드 선수의 이연 전체 2위의 포인트 기록이었고요. 반면 워싱턴 캐피털스는 2018년 우승 이후에 지금 계속 1라운드를 넘지 못하는 1라운드 탈락 중이죠. 그런 좀 흐름이 이번 시즌까지 안타깝게도 좀 이어지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뭐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북미 쪽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캡스는 사실은 트로츠 감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데려갔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체제가 조금 더 유지가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애매하게 감독 바꾸고 토드 리어던 감독 시절에도 이제 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사실 그때 라비올렛 감독이 팀을 맡았다면 또 조금은 달랐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리어던 감독이 몇 년 하는 동안에 팀 전체적인 코어가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됐고 좀 이제 애매한 느낌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캡스가 올해는 어쨌든 뭐 라벨레 감독 체제에서는 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팀 색깔이 좀 바뀐 것도 그렇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자신의 스타일을 좀 버리고 이제 플로리다를 어떻게 보면은 좀 전술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원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방 압박을 거는 팀이 이제 라벨레 타키의 정말 대표적인 부분인데 트랩 디펜스 걸면서 완전히 자신네들의 컬러까지 딱 버리면서 이번 시리즈를 잡겠다. 뭐 이런 자존심을 버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도 나쁘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센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즌 후반에 이길 경기를 조금 더 이겨서 레인저스를 만났다면 전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플로리다를 막 상대하기에는 지금의 워싱턴의 수비력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했죠. 그렇군요. 플로리다 팬서스가 프레지던트 트로피 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던 플레이오프 1라운드였습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2위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대 애틀랜틱 디비전 3위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플레이오프 사상 첫 대결이 있었습니다. 시리즈 1차전은 매슈스와 마너가 3포인트씩 올린 토론토가 5대0
승리를 가져가는데 캠벨 선수가 24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2차전에서는 템파베이가 파워플레이 골만 3골을 넣으면서 헤드만 선수의 1골 3도움 활약에 힘입어서 5대3으로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3차전에서는 토론토가 3대0으로 앞서던 경기였는데 템파베이가 한 골차까지 추격을 했지만 마지막에 엠티 넷골 2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2 다시 토론토의 승리였습니다. 4차전 템파베이가 또 반격을 했는데 1피리어드 3골, 2피리어드 2골, 5대0까지 앞서가면서 일찌감치 승부는 좀 갈린 느낌이었고요. 엠티 넷골 2골 포함해서 7대3으로 템파베이가 4차전을 잡았습니다. 캠벨 선수가 11세이브 5실점 후에 교체 아웃됐던 경기였어요. 2승 2패에서 5차전 1피리어드에 2실점을 하면서 0대2로 끌려가던 토론토가 3피리어드에 3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했어요. 매슈스 선수 3피리어드 결승골이 있었고 최종 스코어 4대3으로 토론토가 5차전 잡고 리드를 잡았습니다. 6차전은 연장승부였죠. 쇼텐디들 골까지 내주면서 0대2로 뒤져있던 토론토였는데 2피리어드 3골 넣으면서 토론토가 역전을 했어요. 그대로 시리즈를 끝내나 했는데 템파베이가 3피리어드에 동점 만들더니 연장에서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의 골든골로 재역전을 합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템파베이의 연장 승리. 결국 이 시리즈는 7차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7차전 한 골차 승부였는데 템파베이의 니콜라스 폴 선수의 선제골, 결승골 2골 활약이 있었고요. 최종 스코어 2대1로 템파베이가 승리를 거두고 결국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4승 3패로 토론토를 따돌리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템파베이가 시리즈 내내 시리즈 리드를 잡지 못하다가 6차전, 7차전을 잡고 결국은 이 시리즈의 승자가 됐던 경기였어요. 자, 토론토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3승을 먼저 해놓고 또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최근 6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시리즈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2004년 이후에 총 9번의 플레이오프 시리즈 모두 패배라는 또 불명의 기록이 됐는데 세부적인 또 재밌는 기록을 보니까 이 경기 이기면 바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에서 최근에 0승 10패. 예. 이야. 2013년부터 0승 네. 10패죠. 정말 토론토가 이번에는 좀 1라운드를 넘나 했는데 또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네요. 이 시리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이 시리즈는 결국 이제 템파가 조금 더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렸던 시리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력적으로는 거의 호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정규 시즌에서도 그런 그 양상이 나타났죠. 결국 이제 115포인트, 110포인트, 승점이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두 팀이 어쨌든 어디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최근 두 시즌만 해도 플레이오프 32승을 거뒀던 템파베이가 역시나 이런 장기 시리즈,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라든가 어려운 경기에서 조금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사실 작년 아일랜더스랑 7차전 시리즈도 쉽지가 않았었고, 그런 이제 굉장히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7차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이제 저돌적으로 골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그런 닉 폴 선수의 플레이라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선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버헤이기라든가 오시 이런 유형의 선수와 같이 좀 저돌적으로 네트로 들어가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재미를 많이 본다라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네트 앞에서의 저돌적인 피지컬한 플레이를 즐기고 그런 유형의 팀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은 이쁘게 이제 골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좀 멋진 플레이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그런 유형의 팀을 그런 식으로만 좀 골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리프스는 결국은 이제 좀 좋은 경기를 한 시리즈는 분명히 있었고, 사실 지는 경기들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경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결국 7차전에서 좀 이제 경기력이 잘 안 풀리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슈스 마너 이런 조합이 있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이기는 경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슈스 선수의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 활약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하트 트로피 후보자가 발표가 됐고 거기에도 매슈스가 들어가 있고 뭐 올 시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시즌을 많이 남긴 건 사실인데 결국 매슈스가 펼치는 그 하키의 한계점은 저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번에 뭐 팁인 골도 있고 골을 이제 만들긴 했지만 뭐 5대3 파워플레이에서의 골이었고 한 골은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 그 지역에서의 실수 그거 주워 먹은 골이었고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뭔가 딱 승부처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골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한 5차전 결승골 정도 되려나요? 사실 그것도 많은 선수가 다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골이었고 사실은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가장 많은 그 에이스의 칭호를 받는 선수라고 하면은 이런 클로즈아웃 게임 그러니까 이기면 올라가는 이런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그런 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캘거리 조니 구드로 선수가 연장 결승골 넣었죠.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도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가 그 추격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두 번째 골을 넣었죠. 이런 느낌으로 7차전이라든가 6차전에서 매슈스가 이런 활약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그 안타까운 게 매슈스가 토론토 합류한 이후에 플레이오프를 이긴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기록적으로도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예, 매슈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0승 10패 말씀을 드렸는데 매슈스 만어 시기 이후로만 따지면 0승 9패예요. 네. 이거는 전체적인 팀 컬러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쁜 플레이, 너무 공격적으로만 그러니까 맨날 그라인딩 하는 팀한테 갈려서 졌잖아요. 콜럼버스한테도 그랬었고 몬트리올한테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한계, 뭔가 이제 이 네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플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뭔가 이 피지컬 플레이를 좀 즐기지 않는 그런 유형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토론토는 이 올해도 저는 한계를 내비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정규 시즌의 경기 양상을 보시더라도 좀 어려울 때 뭔가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냈었던 선수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뭐 피에르 앵발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일리아 미헤예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쇼트핸드 상황에서 쫙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어서 이제 숨통이 탁 트이고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흘러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뎁스 자원들이 플레이오프 중요한 무대에서 또 이제 그 굉장히 그 경기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리즈만 보시더라도 앵발이라든가 미헤예프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예. 이제 한 경기 잘한 경기들은 있었는데 정규 시즌처럼 꾸준하게 쭉 잘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1라인이 아무래도 틀어막히는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틀어막히는 이런 이제 경기력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토론토가 좀 템파를 이겨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7차전 이제 그 경험이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7차전만 보시더라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이 포인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거의 이제 그 시프트 소화가 불가능한 선수였는데 억지로 한 시프트를 더 뛰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뛰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수들이 투지를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선수들은 포인트 선수가 더 이상 시프트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부상이 충격이 오게 되면은 이건 진짜 적어도 오늘 경기는 뛰고 근데 한 시프트 더 뛰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멘탈적으로 좀 고양시키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사실 토론토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1라인 선수들이 빡 득점을 조금 더 실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조금 더 고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마너 매슈스는 모습을 전혀 최근에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마너 매슈스를 팔기는 아까운 자원임은 맞습니다. 그 두 명을 이제 그 팔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는 선수들은 맞으니까. 네. 그러면 그 아래쪽이라도 뭔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플레이오프 하키에서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번에 뭐 템파베이가 닉포를 용의를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에 사실 앵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거의 네트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안 보여줬고요. 뭐 전체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는 한계가 있는 로스터가 구성이다라는 게 뭐 올해도 증명이 됐다라고 보고 저는 전체적인 큰 틀을 조금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뭐 립스는 내년에도 위험해질 수 있는 군. 그러니까 지금 이 코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내년에 그냥 뭐 문제가 없으니까 올해 결국 이제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내년에 가면 내년에도 결국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조금은 큰 전반적인 지금의 하키의 그 스타일을 좀 수정할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예, 근데 네. 요거를 어떻게 수정을 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나오지는 않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수정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리즈에서 닐란데르 선수가 7경기에서 7포인트 하면서 굉장히 잘했던 경기들이 있는데 닐란데르 같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수가 그 5대0으로 지고 있는 그 경기에서도 네트 쪽으로 그 보드 쪽에 경합 상황이 나왔는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경합을 들어가지 않고 살짝 빼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든가 이런 느낌의 그런 플레이가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를 사실 상징하는 컬러거든요. 지금 플레이오프 하키에서의. 네. 근데 이런 걸로는 플레이오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피지컬해지고요. 더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들어오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올해도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은 이제 전반적인 플랜에서 좀 수정을 할 타이밍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했었습니다. 0승 9패 그리고 5번 연속으로 1라운드 탈락 이런 거는 정상 궤도로 가고 정말 좋은 팀이죠?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심지어 에드먼턴도 이번에 이 사슬을 끊어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론토가 훨씬 더 좋은 스코어를 들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뽑아내는 이런 팀이 5시리즈 연속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찾아서 수정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게 전반적인 팀 스타일의 기인이 된 거라면 그 스타일까지도 지금은 저는 수정을 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론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계속되는 플레이오프에서의 실패 이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좀 로스터 구성에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는 한편으로 뭐 지금 러시아 KHL 보면서도 그쪽 참 성적 안 나면 가차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NHL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일랜더스, 베이거스 요즘에 계속 지금 해임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저는 한편으로 이 토론토의 키프 감독도 자리 유지가 가능할까? 어쨌든 뭐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최근 계속되는 이런 플레이오프 실패가 조금 불안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이번 1라운드 또 결과였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토론토 메이플 립스를 따돌리고 3년 연속 컵 우승 도전의 길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시리즈입니다. 메트로폴리탄 1위, 동부 2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고요. 와일드카드 1위를 차지한 보스턴 브루인스의 대결이었습니다. 1차전 란타 선수가 35세이브 1실점을 기록한 캐롤라이나가 5대1로 먼저 승리를 했고 2차전도 5대2로 캐롤라이나의 승리였습니다. 란타 선수가 1피리어드 도중에 부상으로 나갔는데 코체트코프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30세이브 2실점 승리를 했던 경기였어요. 보스턴은 린드홀름 선수가 2차전 도중에 부상 이후에 3, 4차전 결장이 됐습니다. 3차전 보스턴의 반격이 됐는데 보스턴이 쇼트핸디드 골로 동점 만들고 파워플레이 골 2골 더하면서 역전승을 했어요. 4대2로 보스턴의 승리. 보스턴이 올 시즌 캐롤라이나 상대로 5연패 끝에 첫 승을 거뒀던 3차전이었습니다. 4차전도 보스턴의 승리였는데 계속해서 추격전을 펼쳤던 보스턴이 결국 3피리어드에 3골을 몰아치면서 5대2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동점골, 역전 결승골 모두 파워플레이 골이었고 마르샹 선수가 역전 결승골 포함해서 2골 3도움에 또 기폭제를 해줬던 경기였어요. 보스턴 맥커보이 선수가 코로나 프로토콜로 결장하기도 했었던 4차전이었습니다. 5차전 캐롤라이나가 3피리어드 초반에 이미 4대0으로 앞서갔던 경기 양상이었고요. 결국 5대1로 캐롤라이나가 5차전을 잡고 다시 시리즈의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6차전 보스턴에 또 한 번의 반격이 있었는데 2대1로 추격을 받았다가 3피리어드 중반에 3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상대 추격을 따돌렸고요. 5대2로 보스턴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린돌롬 선수 또 복귀가 됐어요. 3승 3패에서 맞은 7차전 캐롤라이나의 맥스 도미 선수가 2골 1도움 플레이오프 커리어 첫 골 포함해서 2골 1도움의 활약을 해준 캐롤라이나가 결국 3대2로 승리했고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야, 이 시리즈는 1차전부터 7차전까지 다 홈팀이 다 이긴 그런 결과였습니다. 캐롤라이나가 참 정규 시즌의 그 상대 전적에서 참 압도적이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에 비하면 좀 고전했던 시리즈이긴 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2라운드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뭐 올라갈 팀이 올라가지 않았나 전체적으로는. 사실 근데 보스턴 좀 운이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두 경기에서 이제 울마르크를 기용을 했었는데 울마르크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무너진 부분이라든가 중간에 이제 수비진도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죠. 부상, 린드홀름 그리고 이제 맥커보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 프로토콜 한 경기 올라갔다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이 선수들이 다 있어도 이제 캐롤라이나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빠진 경기들이 생겼다라는 부분 자체는
운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 자체는 이제 TD 가든에서의 경기들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이제 예전 보스턴의 그 힘이 잘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경기력도 이제 왕왕 해냈고 1라인의 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1라인이 좀 막히는 그림 나오니까 1, 2라인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리고 TD 가든이 또 워낙 또 분위기가 또 압도적인 또 동네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관중들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예, 완전히 네. 다른 부분이. 그런데 사실 7차전까지 끌고 간 부분에서는 좀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결국은 뭐 좀 아쉬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보스턴이 패배를 하고 말았고 뭐 마르샹 베르디롱, 뭐 그다음 파스트리아크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는데 조금 이제 좀 좋지 않았던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상대방의 조던 스털 라인이라고 해서 체킹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던 스털 네. 선수의 라인에 좀 1라인이 재미를 못 보는 게임들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는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됐었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는 보스턴도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왜냐면 이긴 경기들은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네. 옛날에 어떻게 보면 보스턴의 강점이 잘 나오는 그런 류의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이랬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7차전에서 좀 아깝게 지는 결국 이제 좀 발동이 늦게 걸렸거든요. 7차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한 점 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3대1로 지고 있을 때 20초 남기고 이제 한 골 만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발동이 늦게 걸렸다라고 네.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캐롤라이나 역시나 좀 끈질긴 팀 컬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또 그렇고 이제 수비진에서의 공격 기여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캐롤라이나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격에서의 패턴 중에 하나죠. 이번에 뭐 디앤젤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8포인트 올리게 되면서 뭐 파워플레이에서도 이제 1골 3어시스트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뭐 키맨으로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또 이제 트로책 같은 유형의 또 체커도 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트로책 선수도 이제 득점도 좋지만은 체킹 능력도 상당히 좋은 유형의 센터거든요. 이제 이런 유형의 선수들도 이제 3골 4어시스트 해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재미를 보게 됐고. 도민 선수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그냥 뭐 사실은 캐롤라인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별로 잘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네. 7차전에서 2골 1어시스트 팀 3골을 모두 관여하는 모습이 갑자기 또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게 그 플레이오프 보면 이게 마지막 7차전에 뜬금 주인공이 나타나는 그렇죠.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네. 템파베이도 닉폴 선수가 나타난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도미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그 좀 뭐 여론 이런 걸 싹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활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여러 라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이제 라인 뎁스 같은 부분은 사실 보스턴보다도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결론대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안데르센 선수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거는 뭐 대충 다 느끼셨을 거고 예. 결국 란타 코체트코프가 얼마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란타는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의 주전은 란타 아니겠습니까? 예, 부상으로 좀 결장을 한 경기도 있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흐름이 넘어간 세이브도 잘 막아줬고 이제 마지막 또 이제 보스턴이 이 7차전도 마지막에 또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슛을 이제 종료 직전에 날렸는데 그것까지도 막아내게 되면서 네. 란타가 제 몫을 잘 해줬다. 역시나 뭐 제닉스 트로피를 그 딴 백업 골리다운 이제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안데르센이 빠르게 더 돌아오는 게 캐롤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란타가 보스턴은 잘 막아낼 수 있었다인데 이때 또 다음 레인저스고 이제 전 레인저스 선수 아니겠습니까 란타가 그래서 다음 시리즈까지 이 기세가 이어질런지 이런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주전골리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이나가 1라운드를 뚫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 뉴스케점이 또 다크호스라고 기대도 많이 했던 팀인데 한 끗 차이로 캐롤라이나를 넘지 못하고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2라운드 진출했던 결과 살펴봤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의 마지막 1라운드 시리즈 봅니다. 메트로폴리탄 2위 뉴욕 레인저스 대 메트로폴리탄 3위 피츠버그 펭귄스의 대결이었는데요. 1차전부터 3차 연장까지 갔던 두 팀이었어요. 0대2에서 2대2, 2대3에서 3대3 계속해서 따라 붙었던 피츠버그였는데 3차 연장에서 예브게니 말킨 선수의 골든골로 4대3 피츠버그의 역전승이었습니다. 피츠버그의 드스미스 선수가 2차 연장 도중에 부상으로 나갔는데 이후에 뭐 수술 완전히 이번 시즌 아웃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었고 이날 레인저스의 CS 조르킨 콜리가 106분 동안에 79세이브를 기록했던 경기였어요. 2차전은 레인저스 파나린 버트러너 선수가 1골 2도움씩 기록하면서 5대2로 레인저스의 승리였습니다.
3차전 장소를 옮겼는데 피츠버그가 4대1까지 앞서가다가 레인저스가 4대4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피츠버그가 3피리어드에 엠티넷 골 2골을 포함해서 3골을 추가했고요. 7대4로 피츠버그가 다시 승리를 가져갑니다. 세스 로킨 선수가 11세이브 4실점 1피리어드 종료 후에 교체 아웃됐던 경기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4차전에서도 피츠버그가 7골을 넣었는데 2피리어드에서만 5골, 이게 뭐 컸죠? 최종 스코어 7대2로 또 한 번 피츠버그의 승리였습니다. 이날도 CS 조르킨 선수는 24세이브 6실점 한 후에 교체 아웃되는 모습이었어요. 5차전 레인저스가 또 만회하기 시작합니다. 0대2로 뒤지던 레인저스가 2피리어드에 3골로 역전을 했고 3대3 동점이었던 3피리어드에 결국 승부를 갈랐는데 5대3으로 레인저스가 5차전 승리를 합니다. 이어 벌어진 6차전 레인저스가 1피리어드에 먼저 2골 내주고 2피리어드에 3골 넣으면서 역전을 했던 경기였는데요. 말킨 선수의 골로 3대3 다시 동점이 됐는데 3피리어드 종료 1분 28초를 남겨놓고 크라이더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결국 5대3으로 뉴욕 레인저스가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6차전에서는 크로즈비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었고요. 3승 3패에서 이 두 팀도 7차전으로 갔습니다. 레인저스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만 피츠버그가 파워플레이 2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고 또 쇼텐디드 골까지 넣었어요. 피츠버그가 이제 앞서가는 양상이었는데 레인저스가 3피리어드 중후반에 동점을 만들면서 3대3 상황에서 연장으로 갔고요. 마지막에 연장 4분 46초에 파워플레이에서 파나린 선수의 골든골, 뉴욕 레인저스가 4대3으로 연장 승리,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은 트리스탄 자리 선수가 부상 복귀 후에 시리즈 첫 출장을 했는데 결국 팀 패배로 끝났던 경기였고 크로즈비 선수도 7차전에서 또 복귀를 했었는데 패배를 막지 못했던 피츠버그였습니다. 뉴욕 레인저스가 시리즈 전적 4승 3패 극적인 뒤집기죠.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야, 이 시리즈는 참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그런 플레이오프의 어떤 스토리?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경기 연속 7실점하면서 이제 1승 3패까지 밀리다가 5차전에 2골차 역전승을 시작으로 해서 6차전도 2골차 역전승했죠. 7차전도 역전 당했다가 재역전승했죠. 그러니까 5, 6, 7차전 3경기 연속 역전승으로 4승 3패가 됐는데 이게 그 탈락 직전에 있던 팀이 그 마지막에 3경기 연속 역전승으로 올라간 게 NHL 역대 최초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정말 그 드라마를 연출했었던 레인저스의 시리즈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피츠버그는 좀 운이 없었죠. 이번 시리즈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드스민 선수가 일단은 1차전에서 또 부상. 크로즈비 선수까지 이제 5차전에서 이제 그 트라우바 선수의 체킹에 이제 좀 운이 없었습니다. 그 플레이는. 그래서 이제 머리 쪽에 조금 충격이 오게 되면서 5차전 잔여 시간 결장 플러스 6차전 결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경기를 다 졌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그 주요 선수들의 부상, 약재가 좀 터졌어요. 사실 뭐 골리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도밍그가 뭐 저는 도밍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밍그가 출장해서 이긴 경기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도밍그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크로즈비가 이번 시리즈 내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5차전, 6차전 부상으로 못 나와서 이게 따라잡힌 부분이 결국 이제 그 흐름이 좀 변하는 이제 요인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건 진짜 뭐 그냥 자연스럽게 운이 없었던 거죠.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운이 없어도 결국 이제 시리즈를 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이크 매시슨 선수도 이제 좀 좋지 않은 실점에 참 많이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막 스케이트 맞고 들어가는 실점을 2번인가 아마 매시슨 선수가 연관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수비 지역에서 안정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피츠버그는 뭐 공격은 역시 곧잘하는 팀이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 수비 지역에서 역시나 좋은 플레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말킨 선수의 이번 시리즈 3골 3어시스트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 말킨 선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생각하기 힘든 그런 경기력임에도 임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6차전 이제 크로즈비 선수가 결장을 했었던 경기에서는 이제 뭐 재경기력 발휘를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크로즈비 말킨이라는 이제 투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선수가 그동안에 일궈냈었던 플레이오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올해 말킨은 정말 예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킨 선수 계약 끝나고 르탕 선수 계약 끝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선수를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르탕 선수 이번에 수비 지역에서 굉장히 불안한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르탕 선수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수비 지역에서 플레이가 썩 그렇게 좋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점점 안 좋은 게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큰 폭으로 전력을 한번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괜철 선수는 역시나 플레이오프에서 좀 해결사적인 모습 이제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즈비와 역시나 잘 어울리는 윙어로서 이번 시리즈에 8골을 넣게 되면서 이 분투하는 데 큰 도움을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골리도 결국은 자리로 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결국 이제 7차전에서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자리 선수의 실점도 물론 이제 운이 안 좋은 실점도 하나 있었지만은 먹히면 안 되는 실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골텐딩 시에스토르킨 선수가 4차전 이후로는 완전하게 좀 다른 선수로 좀 거듭이 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레인저스도 뭐 1라인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해줘야 될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다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프라이더 선수도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 정규 그렇죠. 시즌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7경기에서 네. 5골이니까 뭐 잘했죠. 결승골도 2골이나 넣었고 크라이더 선수도 이제 뭐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됐고 시에스토르킨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력 회복이 되니까 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고 파나린 여전히 7경기 7포인트 콥 선수 뭐 이번 중간에 들어왔던 콥 선수도 이제 7포인트였고 버트로는 선수도 7경기에서 5포인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인저스는 자신들이 보여줘야 할 경기들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1경기도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좋은 부분은 이제 라프레니에르 그다음에 카코, 히틸 이렇게 젊은 선수들을 이제 3라인으로 묶었는데 요 라인도 꽤 경기력이 괜찮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선수들까지도 분전을 해주는 부분이고 폭스 선수도 이제 3골 7어시스트 10포인트를 해주게 되면서 수비 지역에서도 확고한 모습 보여주게 된 부분이 레인저스가 좀 우세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뭐 셰스토르킨이 사실 이번 시리즈에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츠버그 팬들이 굉장히 원색적인 도발도 많이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경기장에서 피츠버그 홈 경기인데 이골이 챈트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골리를 치어링하고 너 잘하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털리고 있어 이런 거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쓸데없이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오프에서. 그 뒤로부터 완전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5, 6, 7차전 결국 이제 승리 골리가 되게 되면서 누구의 이골이인가 라는 거를 이제 또 이제 증명해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레인저스 입장에서 뭐 좋은 부분이 잘 풀리게 됐다라는 부분. 피츠버그는 개인적으로 좀 운이 없었다라고 이번 시리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싸움을 했습니다만은 뭐 운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또 승부에서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앞서 그 레인저스의 시리즈 승리의 주역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그 6, 7차전 두 경기에서만 7포인트를 올렸던 미카 지바네자드 선수 그렇죠.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플로리다의 버에기가 마지막에 있었다면 레인저스에는 지바네자드 선수가 마지막에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올려줬던 게 또 주요했던 것 같고 피츠버그에게 운이 없었다. 저는 반대로 레인저스에게 좀 운이 따르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그 6차전에 그 크라이더 선수의 3피리어드 막판 결승골 정말 레인저스를 구했던 그 골리 맞고 튕겨져 올라와서 도밍고 골이 뒤에 뚝 떨어져서 들어가고 7차전에 두 번째 골도 약간 맞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골들이 쌓이면서 레인저스에게 좀 승리로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번 시리즈는 좀 운이 레인저스 쪽으로 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뭐 그런 골들을 보면서 또 한편 든 생각은 진짜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은 참 묘한 종목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했던 그런 시리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7차전 승부, 7차전 연장 승부 끝에 뉴욕 레인저스가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부 컨퍼런스 보겠습니다. 센트럴 1위, 서부 1위 콜로라도 애벌랜치 대 와일드카드 2위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시리즈였습니다. 1차전 콜로라도가 뭐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2대0으로 앞서가더니 쇼텐디드 골 포함해서 1피리어드에서만 5골을 넣으면서 결국 7대2로 1차전 대승 콜로라도였고요. 2차전은 연장 승부였습니다. 연장 8분 30여 초 만에 케일 머커 선수의 골든골이 터진 콜로라도의 2대1 연장승이었습니다. 3차전 내슈빌 홈으로 갔는데 내슈빌이 계속해서 추격은 했어요.
하지만 2피리어드 후반에 39초 간격으로 터졌던 콜로라도의 연속골, 여기서 승부가 갈렸고 이날 콜로라도가 파워플레이 골만 4골을 넣으면서 결국 7대3 또 한 번의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콜로라도의 다시 컴퍼 골리가 1피리어드 후반 도중에 이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었는데 이후에 결장했죠. 4차전이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내슈빌이 3피리어드 초반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앞서긴 했는데 이후에 다시 경기가 뒤집혔고요. 최종 스코어 5대3 콜로라도의 승리. 이 시리즈는 4경기 만에 끝났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무패, 시리즈 수입으로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콜로라도가 정규리그 마지막 7경기 1승 뿐이었다라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었고 조금은 불안감도 있지 않나. 또 상대가 내시빌이었고 정규리그에서 좀 밀렸던. 하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완전하게 시원하게 해소를 했던 그런 결과였네요. 네. 아무래도 이 시리즈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이유는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힘의 차이 같은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내슈빌이 게다가 여기에서 사로스까지 없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잉그럼이 잘한 경기가 있었긴 합니다만 2차전 굉장히 잘했긴 했습니다만은 서드 스트링 골리로 이 콜로라도의 이 강력한 공격력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 경기들에서도 그런 이제 모습이 결국은 나오게 됐었고 결론적으로 사로스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주전 골리가 없고 그리고 리트라도 잘해야 되는데 리트가 그냥 1차전에 그냥 아주 손을 놔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경기력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내슈빌이 이게 비빌 만한 견적이 안 나왔던 시리즈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사로스의 그 공백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뒷문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리드를 잡고 심지어 동점을 만들어도 그냥 쉽게 리드를 뜯겨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에서도 사실 내슈빌이 이번 시리즈에서 뭔가 더 이길 만한 그런 요인이 좀 적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사로스가 있었다면 저는 3차전, 4차전 이런 양상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버티는 양상이라고 아니면 지키는 데 성공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로스의 공백이 저는 이제 너무도 메우기 힘든 구멍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예. 콜로라도의 공격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기는 경기들에서 가장 잘 나온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냥 한 번의 분위기를 싹 잡아버려서 대량 득점을 하고 이제 이게 결국은 상대방이 꾸역꾸역 따라잡으면서 이제 흘러가면은 조금 묘한 경기가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게 그냥 게임이 끝나는 이제 이런 경기 흐름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 이제 결국은 어려운 와중에서도 켈 머카 선수가 여기서 이제 골을 넣게 되면서 결국은 2차전도 잡게 됐고요. 나머지 양상들은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들은 대부분 짧은 시간에 골을 딱 몰아넣어서 예를 들면은 한 5대1까지 벌어진다든가 아니 4대1까지 벌어진 4대1까지 벌어진 3골 차, 4골 차가 난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골을 집어넣으면서 그냥 상대방의 이 숨통을 끊어버리는 느낌의 콜로라도가 네. 많이 이런 느낌으로 항상 결국 이제 이기는 패턴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은 저는 이 콜로라도가 최근 몇 년간 답을 못 찾은 이유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내슈빌이 지금 사로스가 빠진 상황에서 이러한 게임 플랜을 막는 거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콜로라도가 1라운드는 깔끔한 수입으로 2라운드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됐네요. 잉그럼 볼리가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콜로라도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셨고 콜로라도는 머카 선수가 4경기에 10포인트를 했어요. 2차전 연장 골든골 또 하이라이트였고 나머지 3경기에서도 모두 3포인트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고 여기에 또 란데스코브 선수가 1라운드 통해서 복귀를 냈는데 4경기 6포인트 또 힘이 가세가 되면서 주전 골리가 빠진 내슈빌을 좀 어렵지 않게 잡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다음 시리즈 이어가 봅니다. 센트럴 디비전 2위 미네소타 와일드 대 센트럴 디비전 3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시리즈였습니다. 1차전에서 페롱 선수의 해트트릭 포함 4포인트 활약, 후소 선수의 37세이브 셧아웃,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4대0 기선을 잡았고요. 2차전 가서는 카프리조프 선수가 엠피넷 골 포함해서 해트트릭을 했던 미네소타 와일드가 6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가 됩니다. 3차전 5대1로 미네소타 와일드의 승리로 끝났는데 세인트루이스가 1차전 때 레디 선수에 이어서 크루고 선수까지 수비수들이 좀 계속해서 부상으로 나가는 그런 또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어요. 4차전 하지만 세인트루이스가 또 반격을 했는데 3대2에서 3피리어드 종료 2분 정도를 남기고 엠티넷 골로 승부가 갈리면서 최종 스코어 5대2로 세인트루이스의 승리였습니다.
2승 2패가 됐죠. 5차전 보겠습니다. 파워플레이 골 2골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했던 세인트루이스였지만 결국은 재역전승. 타라센코 선수가 주인공이었는데 타라센코 선수가 재역전 결승골을 포함해서 3피리어드에서만 3골을 넣으면서 결국 5대2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5차전에서 레디 또 보투조 앞선 경기들 결정했던 선수들 또 복귀를 했던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6차전 5대1로 세인트루이스의 또 승리로 끝났는데 이날 페롱 선수와 퍼레이코 선수가 2포인트씩 올리는 활약이 있었고요. 미네소타는 탈벗 선수가 이번 시리즈 첫 출장을 했는데 결국 4실점 패배로 끝났습니다. 6차전 승부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시리즈 전적 4승 2패. 결국은 2연패 후 3연승으로 시리즈를 6차전에서 끝냈고요. 콜로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의 2라운드에 진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시리즈도 참 이현수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셨던 시리즈였고요. 결국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로 끝났네요. 예, 블루스가 뭐 여러모에서 더 좋은 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느껴졌는데 일단 뭐 미네소타는 카프리조프는 진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잘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6경기에서 7골 1어시스트 올리고 결승골 2골까지 넣으면서 여전히 뭐 막을 수 없는 선수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유형의 어떻게 보면은 좀 기량이 좋은 유형의 선수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해지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카프리조프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 잘 보여줬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좀 다른 좀 잘 안 보였던 선수는 케빈 피알라 선수였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1, 2라인의 득점의 축의 핵심 축으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득점 만들어줘야 되는 선수인데 피알라 선수는 6경기에서 3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2라인에서 힘을 딱 써야 되는 선수가 힘을 못 쓴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탄탄한 세인트루이스 득점 라인을 봉쇄를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가 저는 오히려 콜로라도와 같은 팀을 만나게 되면은 더 좀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에릭 소네크 그 다음에 폴리노, 그린웨이 이 어떻게 보면 좀 체킹 라인까지도 겸할 수 있는 요 3라인 선수들이 상대방의 1라인을 일단은 굉장히 좀 잘 틀어 막아주는 그림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콜로라도라고 하면 맥키너, 란타나 뭐 이런 선수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막아주게 되겠다라고 하면은 남은 두 개의 스코어링 라인, 카프리조, 피알라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이기고 이런 경기력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블루스는 막아도 막아야 될 라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리즈 내에서 이 라인이 상대방이 가장 강력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타라센코, 그 다음에 부치네비치, 그 다음에 토머스 요 라인이랑 처음 매치를 되면서 재미를 봤던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2, 3차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라인을 막으니까 갑자기 페롱 오라일리가 그냥 빵빵 터지고 뭐 그래서 이제 페롱 오라일리를 막으려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타라센코 라인 이게 또 터지고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막아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알라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피알라가 사실 조금 더 재미를 봐야 되는 유형의 선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시리즈 내내 세인트루이스는 중심 수비 자원들이 막 부상당해서 나간 선수들이 진짜 많았어요. 1차전에서 레디 선수도 그랬고 보투조 선수도 빠졌고 그리고 크루그 선수는 아예 이제 중간부터는 쫙 빠지면서 시리즈를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비 뎁스가 이렇게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피알라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더 날뛰는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미네소타 와일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게임의 승리 양상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플레리는 여전히 뭐 좋은 경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복적인 부분. 왜 베이거스가 이 선수를 보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 지면 탈락인 경기에서 텔벗으로 바꾸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경기에서도 3피리어드에 이제 플레리 선수가 또 이제 다량 득점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뭐 사실 골리를 바꿔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뭐 텔벗이나 플레리나 확고한 옵션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드러나게 됐고 반면에 비닝턴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완전히 좀 정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시리즈의 분기점이 비닝턴의 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닝턴이 사실은 우승한 이후로 그렇게 썩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오버페이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또 굉장히 또 장기 계약에 연평균 600만 달러의 장기 계약에 또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비닝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비닝턴이 예전 2019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갑자기 또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세 경기에서
5실점 94.3%. 미네소타 이 강력한 공격력을 제대로 버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비닝턴만 사실은 골텐딩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제라면 과제였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재미를 보느냐 마느냐. 이면 공격진 수비진은 오케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골텐딩이 후소가 경험이 없고 나 비닝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은다인데 이게 지금 비닝턴이 잘해버리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미네소타 Y 시리즈에서도 이제 중요한 활약을 또 비닝턴이 잘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패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 시즌의 그 아쉬움을 그렇죠. 네. 지난 시즌 코로나 시즌에 명단에 보여줍니다. 오르게 되면서 못 나왔거든요. 네. 우리 팀이 스윕을 하는 거를 이제 그 바라봐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번 시리즈는 팀 내 최다 포인트 5골 4어시스트 9포인트입니다. 오라일리까지도 같은 라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라일리까지도 경기력이 확실히 살아나게 됐고 뭐 타라센코가 사실은 초반에 좀 막히는 굉장히 타라센코를 제어를 잘했거든요. 미네소타가. 네. 그런데 이제 타라센코까지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답이 없죠. 경기력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 스코어링 라인을 보유한 팀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기력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서부의 다크호스를 또 이제 세인트루이스를 꼽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잘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동부에선 레인저스, 서부에선 세인트루이스 뜬금 우승 후보로 점치고 있는 팀인데 자, 미네소타를 꺾고 2라운드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콜로라도와 세인트루이스의 2라운드 대진이 성사됐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도 7차전 승부를 벌인 시리즈들이 있었죠. 먼저 보겠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1위, 서부 2위 캘거리 플레임스 대 와일드카드 1위 댈러스 스타스의 경기였습니다. 1차전 1대0 린드홀름 선수의 1피리어드 초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 결승골이 됐고요. 마르크스 트램 선수가 16세이브 셧아웃, 캘거리의 1대0 승리였습니다. 2차전은 또 댈러스가 2대0 셧아웃 승리로 서력을 했는데 파벨스키 선수의 선제 결승골, 라플 선수의 엠티넷 골이 있었고 오틴저 선수의 29세이브 셧아웃, 2대0 댈러스의 승리였습니다. 3차전 댈러스가 1대2로 뒤지다가 파벨스키 선수의 동점골과 역전골로 승부를 뒤집으면서 4대2로 댈러스가 시리즈 리드를 잡았고요. 하지만 4차전에서 캘거리가 구드로 선수의 결승골 포함 1골 1도움 활약으로 4대1 캘거리의 승리 2승 2패가 됩니다. 5차전 보겠습니다. 캘거리가 2피리어드에 선제골을 내줬는데 3피리어드에 3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어요. 3대1로 캘거리가 5차전을 잡고 다시 시리즈 앞서가게 됐던 결과였고요. 하지만 6차전 댈러스가 2대0 앞서다가 2대2 추격을 받았었는데 이 피리어드 후반에 다시 리드를 잡고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2로 댈러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 시리즈 7차전으로 갑니다. 7차전 연장 승부였는데 댈러스가 뭐 리드 잡고 앞서가면 캘거리가 따라가고 계속 이런 양상으로 2대2 동점 상황에서 연장으로 갔고요. 연장 후반에 조니 구드로 선수의 골든골이 터집니다. 캘거리가 3대2로 역전 연장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시리즈의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마지막 7차전에 오틴저 선수가 64세이브를 했는데 아쉽게 또 패배가 됐군요. 캘거리 플레임스가 4승 3패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야, 이 두 팀의 대결은 참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경기 양상 계속 뭐 1대0, 2대0 스코어도 있었고요. 뭐 또 나름 다른 양상의 접전이었습니다. 캘거리 승리였습니다. 굉장히 피지컬하고 수비적인 게임 양상이 펼쳐지게 됐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날선 득점력이라든가 뭐 트랜지션 게임인가 이런 공격적인 하키에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은 요 시리즈가 보시는 느낌에 따라서는 재미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경기 양상을 또 잘 잡아내는 팀들이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센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댈러스도 뭐 이제 워싱턴처럼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끈끈한 이제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플레이오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캘거리를 상대로 3승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거의 또 이제 7차전도 뭐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죠.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리드를 잡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파벨스키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역시나 플레이오프 때는 역시나 강한 유형입니다. 네트 앞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팁 그리고 슈팅 레인에도 뭐 그냥 몸을 사리지 않고 들어가는 뭐 이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파벨스키 선수가. 결론적으로는 파벨스키 선수도 댈러스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 3골 3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좋은 경기력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뭐 모든 부분에서 캘거리가 조금 더 좋은 팀이었어요.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그런 예측대로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라인 같은 화력도 어떻게 보면은 뭐 캘거리가 이 댈러스 1라인도 좋긴 하지만 캘거리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두 1라인의 선수를 비교를 해봐도 그런 느낌의 양상이 펼쳐지게 됐고요. 네. 댈러스 입장에서는 7차전에 어쨌든 로페인츠 선수가 못 나온 거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댈러스가 중간에 리드를 잡는 국면도 있었고 빈치 선수가 스피드 게임이라든가 체킹 게임에도 참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빠지는 게 진짜 큰 타격이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오틴저가 진짜 뭐 60세이브가 넘는 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7차전에서 좀 고배를 마시게 됐고 사실은 이 뭐 라둘로프라든가 뭐 라둘로프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고 뭐 스크래치된 경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벤 이런 진짜 고액 연봉자들이 지금 댈러스가 최근에 경기를 주지 못합니다. 네. 사실 세긴 선수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2골 이었으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역시나 댈러스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공격에서 베테랑 고위 연봉자들이 너무 부진하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뭐 또 발목을 잡게 된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구드러 선수가 뭐 이번 시리즈에서 또 좋았죠. 7차전 결승골. 네. 이번에 2골 넣었는데 모두 결승골이었습니다. 이런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시 최고의 연봉자들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경기에서 자신의 경기력을 100%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연장 결승골 중에 한 골은 7차전 연장 결승골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 국면에서 막 카척 같은 선수들은 뭐 7차전 동점골 카척 선수가 넣었잖아요. 브레디가 또 이제 뭐 경기 계속 응원 와가지고 막 그 관중석에서 이제 형의 경기를 막 즐기는 장면도 이제 많이 포착이 됐는데 네. 유일한 골을 넣었는데 그게 7차전 동점골이었습니다. 카척 선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중요 자원들 1라인의 활약도도 캘거리가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마르크 스트램이 사실은 오틴저가 너무 경기력이 좋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마르크 스트램 선수도 뭐 충분히 지금 이번 경기에서 못한 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7경기에서 11실점에 세이브 성공이 94.3%였으니까 굉장히 좋았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역시나 더 좋은 팀이었던 좀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더 좋은 팀이었던 캘거리가 결국은 경기를 잡아내고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리즈였어요. 댈러스의 오틴저 선수가 95.4%, 5차전에 50세이브, 7차전 64세이브를 했는데 다 팀이 지는. 뭐 나름 오틴저는 잘 버텨주긴 했는데 뭐 저쪽 마르크 스트램 선수도 이해 못지 않았고요.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어떤 전력이 좀 더 강했던 캘거리 프레임스가 이 시리즈의 최종 승자가 됐던 결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텨주면은 그러니까 이 베테랑 선수 그 3명 아까 말씀드린 그 3명이 조금만 더 잘해서 조금만 골을 더 넣었어도 이기는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3명들이 그냥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차이가 왔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퍼시픽 디비전 최애 강자였던 캘거리 프레임스가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 마지막 리뷰입니다. 퍼시픽 2위 에드먼턴 오일러스 대 퍼시픽 3위 LA 킹스의 대결이었죠. 1차전 필립 다노 선수의 3피리어드 후반 결승골로 4대3 LA 킹스가 먼저 앞서갑니다. 하지만 2차전에 에드먼턴 케인 선수의 2골 1도움 또 스미스 선수의 30세이브 셧아웃 활약으로 6대0 에드먼턴이 완승을 가져갔고요. 3차전도 에드먼턴이 케인 선수의 헤트트릭 활약이 있으면서 스미스 선수 44세이브 8대2 또 대승. 에드먼턴이 또 2경기 연속 6골차 대승을 가져갔어요. 자, 하지만 또 4차전 LA 킹스가 그론드 스트램 선수의 2골 1도움 여기에 또 퀵 선수가 31세이브 셧아웃으로 또 맞불을 놓으면서 4대0 승리를 가져갔던 LA였고요. 5차전 연장 승부 2승 2패 연장에서 LA가 이깁니다. 1대3, 2대4로 계속 뒤져가던 에드먼턴이었는데 쇼텐디드 골의 파워플레이 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연장 1분 10여 초 만에 에드리언 캠페 선수의 골든골이 나온 LA가 최종 스코어 5대4 승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에 몰렸던 에드먼턴이었는데 6차전에서 2대2로 또 추격을 받았는데 3피리어드 후반에 타이슨 베리 선수의 결승골이 나오면서 4대2로 에드먼턴이 6차전을 잡고 또 회생했고요. 3승 3패 7차전을 펼친 두 팀이었습니다. 2피리어드 코디 세시 선수의 선제골 여기에 맥데이비드 선수의 추가골이 터진 에드먼턴이 결국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이크 스미스 골리가 또 29세이브 셧아웃 또 한 번의 셧아웃을 올렸고 결국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시리즈 4승 3패로 LA를 꺾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자, 에드먼턴도 좀 2승 3패로 몰리면서 뭐 2년 연속 업셋의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위기가 있었는데 6, 7차전을 잡으면서 시리즈를 가져갔네요. 예. 좀 대조되는 결과죠. 토론토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 사실은 토론토와 마찬가지고 에드먼턴도 이제 그 드라이자이트 맥데이비드 시대에 들어와서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재미를 본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또 최근에도 많이 탈락했던 적이 있었고 1라운드라든가 그다음에 그 플레이인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던 적이 있고 근데 이거를 싹 씻어버리는 경기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이 시리즈는 LA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LA가 뭐 사실은 진짜 플레이오프 때 또 이런 유형의 팀이 강하지 않습니까? 좀 끈끈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킹 게임 잘 하고 게다가 다노 이영입, 다노 코피타르라는 어떻게 보면 수비력까지 준수한 이런 원투 펀치가 존재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런 유형의 팀은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네. 전력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작년 몬트리올이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LA가 끈질긴 플레이 잘 보여서 에드먼턴을 궁지로까지 몰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맥데이비드가 진짜 미친 활약을 펼쳤죠. 7경기에서 14포인트입니다. 전체 1위였습니다. 예. 4골 10어시스트를 했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이제 슈퍼스타 센터의 윙어를 찾는 게 어렵다라는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밴더 케인 선수가 7경기에서 7골 2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9포인트. 예. 팀 내 2위죠. 드라이자이틀과 똑같이 9포인트.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에드먼턴이 7차전을 제외하고 이겼던 경기는 모두 이밴더 케인 선수가 멀티포인트를 올렸던 경기였어요. 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확실한 1라인도 제대로 이제 조합이 맞게끔 잘 구축이 됐고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발목이 접질린 상황에서 7차전 소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경기에서 9포인트, 5골 4어시스트를 올려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공격에서는 방점을 잘 찍어놓은 파워플레이에서 3골을 넣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팀의 어떻게 보면 강점을 잘 보여줬고 개인적으로 이제 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좋은 경기를 펼쳤던 선수가 코디 세시 선수였습니다. 사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전반적인 능력치가 좀 애매한 느낌의 다재다능하기는 한데 그 다재다능함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렇게 NHL에서 아주 돋보이는 수준은 유형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장기 계약을 에드먼턴이 하게 되면서 이거 너무 애매한 선수 장기 계약하는 게 아닙니까라는 이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전체적인 수비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공격에서도 1골 5어시스트 굉장히 좋은 7차전에서도 이제 선제골, 결승골 이제 이런 부분을 넣게 되면서 세시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 네. 이제 중간 자원으로서 세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세시랑 키스가 같이 이제 그 조합을 맞췄던 게 이제 시즌 초반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플레이오프 지금 들어와서는 키스 선수와 부샤르 그리고 세시 선수가 2라인에 내려가서 2라인 중심축으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마이크 스미스 선수가 그동안 굉장히 이제 플레이오프의 실수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질타를 받아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에는 마이크 스미스 선수의 활약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경기 내내에서 LA가 굉장히 에드먼턴 수비진을 잘 공략을 하면서 슈팅 수에서는 많이 앞섰던 경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 관리를 꼬박꼬박 스미스 선수가 잘 해주면서 스미스 선수가 10년 전에 악연을 끌어냈어요. 10년 전에 이제 피닉스 시절에 서부 결승에서 LA 킹스한테 지면서 네. 4대1로 지면서 이제 그때 골리가 또 조너선 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복수를 이번에 에드먼턴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소소한 스토리 라인도 있었고요. LA는 뭐 퀵이 살아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았고 물론 이제 퀵이 크게 문제진 경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았던 경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노 그리고 코피타르 이 두 명의 조합은 어쨌든 경쟁력 자체는 유죠. 코피타르가 뭐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는데 다노는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2라인의 트레버 무어 선수 경기를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실 1차전 승리 주역이라든가 그리고 2라인에서 다노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추게 되면서 좋은 네. 경기를 보여주게 됐고 그룬드스트렘 선수도 이제 다노 선수 라인에서 주로 활약했던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결국은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나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우디 선수의 공백이 좀 컸다라고 봅니다. 다우디 선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밴더 케인이 이 정도로 경기력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케인 선수한테 7골까지는 안 먹혔을 것 같아요.
다우디 선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1라인이라든가 이제 상대방이 중요한 라인에서 매치업을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뭐 물론 이제 수비적인 경기력이 예전보다 많이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밴드 케인 선수는 좀 능히 좀 상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기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우디의 공백이 무엇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던 시리즈이지 않나.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젊은 선수들도 좋은 경기력이 유지가 됐고 뭐 더지라든가 그룬스트램 그리고 무어 뭐 이런 선수들 주축 자원 또 제대로 경기를 펼쳐줬고 예, 전체적으로는 끈기 있는 컬러를 이어가면서 시리즈를 좀 어떻게 보면 가져올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었습니다만은 네. 결론적으로 좀 이제 슈퍼스타 파워에서 어느 정도는 밀렸던 그런 LA의 좀 아쉬운 시즌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LA가 그래도 뭐 에드먼턴을 탈락 직전까지 몰아 넣으면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뭐 맥데이비드와 드라이자이틀이 지난 시즌과는 달랐다. 지난 시즌 1라운드와는 달랐다라는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또 말씀 주신 이밴더 케인 선수의 합류도 1라인이 좀 더 강해지고 팀 전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이 됐던 에드먼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스미스 골리는 뭐 4월부터 또 좋은 페이스 그대로 1라운드까지 이어가네요.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LA를 꺾고 2라운드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하키 시그널 30회 이제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18일 수요일부터 플레이오프 2라운드 시작되는데요. 총 4개의 시리즈죠.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전망해보는 시간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리즈 애틀랜틱 1위 플로리다 팬서스 대 애틀랜틱 3위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더비 성사가 됐고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을 보면 첫 번째 경기 4대1로 플로리다 승리 나이트 선수 나왔던 경기였어요. 2차전은 3대2로 템파베이 연장 승리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 골든골 경기였고요. 3차전은 9대3 플로리다가 또 크게 이겼네요. 하지만 4차전 4월 25일 경기였는데 8대4로 템파베이가 또 대승을 거두면서 플로리다의 13연승을 마감시켰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뭐 두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정규리그 전적은 지금 거의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이었습니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시즌에도 뭐 템파베이가 6차전에 이기긴 했는데 재밌었거든요. 네, 제일 재밌었던 기대가 됩니다. 그죠. 네. 1라운드 중에 하나였고 두 팀이 다 전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플로리다랑 템파베이가 만난다고 하면 올해는 플로리다가 이길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의 전망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네. 이제 그 견지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템파베이 라이트닝도 어려운 시리즈를 잘 이기게 됐고 전반적인 경기력의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도 잡았잖아요. 그 강력한 토론토를 또 7차전 끝에 잡아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포인트 결정이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제 브레이든 포인트라는 2라인의 어떻게 보면 센터 요즘에 2라인에 자주 이제 출장을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번 시리즈에서도 매슈스 라인과 굉장히 자주 매치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제 강력한 이제 공격 라인 같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비 같은 부분도 잘 해주게 됐고, 네트업 이런 플레이에서도 저돌적으로 돌지는 뭐 6차전 결승골 보셨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포인트인데.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플레이오프 출장이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느낌이 나는 게 뭐냐면 2020년에 스탬코스 느낌이 나요. 그때도 뭔가 스탬코스가 뭐 출장을 할 것 말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많이 났는데 결국은 그 결승전 그 시프트 한 번 거의 그 소화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걸 봤을 때는 자녀 시리즈가 저는 아예 이번 플레이오프 때 포인트가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포인트가 없다라고 하면요. 플로리다에 막아야 될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보다 지금 플로리다는 공격력이 더 세졌습니다. 네. 기로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1라운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확실한 라인을 하나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베르도가 사실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1라운드에서. 그런데 라인을 하나 찾아봤어요. 버헤기, 지루, 바르코프. 이 1라인이 1차전 어떻게 보면 1라운드에서 워싱턴 캐피털스의 수비진을 거의 초토화시키면서 승리를 많이 만들어냈고 예. 이 1라인을 아마 그대로 들고 나올 거예요. 1차전에는. 그러면은 결국 이 1라인을 막기 위해서 포인트 라인이 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요 부분에서의 매치업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플로리다는 1라인만 막아서 되는 팀이 아니에요.
2라인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고 3라인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사실 4라인에서 뛰는 선수들조차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3라인에 나온 선수 라인하트도 있고 룬델도 있고 2라인에 나온 선수 위베르도도 있고 두클레어도 있고 이렇죠. 막아야 될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괜히 뒤집잖아요. 2라인에는. 이런 느낌에서 지금 포인트가 빠지는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정적인 수비를 과시를 했었던 템파베이의 수비 셧다운 라인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체르나크와 맥도너. 결국은 어떻게 보면 1라인을 막으러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어디가 활개칠 수 있습니까? 위베도로 라인이라든가 3라인의 라인하트 라인. 완전히 또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파베이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골텐딩에서는 어쨌든 템파베이가 앞서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많이 얻어맞는 과정에서도 바실렙스키가 제대로 경기를 펼쳐줘서 실점 관리가 어느 정도만 되게 된다고 하면은 플로리다가 굉장히 쉽게 리드를 내주는 유형의 팀이거든요. 정규 시즌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공격력이 세니까 이게 경기가 결국 역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라운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양상의 경기가 많이 나오게 됐고 네. 플레이오프에서 템파베이가 만약에 좀 타이트한 체킹 양상이 펼쳐지게 되고 실점 관리가 보브롭스키보다 조금 더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비빌 수 있는 여지가 없는 팀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공격력이 정말 너무 강력하고 사실 시리즈 내에서 지난 시리즈를 보시더라도 템파베이가 너무 느슨한 경기에서 그냥 너무 쉽게 실점을 허용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플로리다전에서도 재판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좀 플로리다가 잘 공략할 올해는 또 잘 공략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올해는 플로리다 쪽으로 기우는 것 같네요. 템파베이가 골텐딩에서는 우위에 있다. 정규리그 그 3대 9로 대패했던 경기가 사실 바실렙스키, 엘리엇 둘 다 결장했던 경기였어요. 네, 뭐 그런 우세가 있지만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의 부상 이 변수 이것은 좀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 두 팀의 일정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그 3, 4차전이 템파베이 홈 경기 아말리 아레나에서 치러지는 경기인데 백투백 게임으로 예정돼 있어요. 2라운드 4개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지금 연속 경기 일정이 잡혀 있는 이 두 팀의 시리즈고요. 대신에 2차전 후에 이틀 휴식이 있습니다. 뭐 요런 또 경기 일정상의 변수도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네,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또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아무래도 3차전이 낮 경기다 보니까 아마 그 다음 날로 그냥 평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은 좀 여행의 부담이 좀 적잖아요. 다른 거기보다는 다른 시리즈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정에 대한 그 일정상의 부담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드네요. 그렇군요.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메트로폴리탄 2위 뉴욕 레인저스가 만나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7차전 끝에 뚫은 두 팀의 2라운드 대결이죠.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 볼까요? 1차전 캐롤라이나가 6대 3으로 승리를 했고요. 2차전은 2대 0으로 레인저스의 승리. 1, 2차전 레인저스는 다 게오르기예프 골리가 나왔었고 게오르기예프 골리가 2차전에 44세이브 셧아웃이 있었습니다. 3차전, 4차전 4월 13일, 27일 가장 최근 두 경기였는데 4대2, 4대3 캐롤라이나가 모두 정규승을 가져갔고요. 정규리그 맞대결 전적 3승 1패로 캐롤라이나가 우세를 보이면서 결국 디비전 1위는 캐롤라이나가 차지했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캐롤라이나는 보스턴에게 좀 고전을 하면서 7차전 끝에 이기고 올라왔고 뉴에 힌저스는 뭐 정말 뭐 다 지고 있던 시리즈를 극적으로 뒤집어서 올라왔고 두 팀의 좀 스토리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캐롤라이나 쪽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느낌의 결과가 100% 나오지 않을 변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캐롤라이나는 지금 안드레센이 출장이 가능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셰스터르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골텐딩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인저스가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경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에 조금 더 특화가 된 유형의 그런 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캐롤라이나는 확실히 좀 체킹 게임을 모든 라인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구사할 수 있는 유형의 팀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두 가지 좀 상반된 유형의 팀이 붙었을 때는 좀 마무리에 특화된 팀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수비, 체킹 게임 이런 데 특화를 된 팀들이 좀 잡아먹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규 시즌에도 이런 양상의 경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레인저스가 어떻게 보면 지바니자드 라인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1라인이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또 해답은 있잖아요. 근데 캐롤라이나에도
NHL에서 가장 강력한 1라인, 가장 이상적인 조합 1라인을 거의 완벽하게 틀어막았던 조던스타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매치업상의 이제 불리함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좀 캐롤라이나가 좀 많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게다가 네. 이제 홈아이스 어드밴티지까지도 캐롤라이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레인저스 쉽게 지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셰스토르킹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티는 능력이 이제 꽤 좋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은 뭐 수비적인 실수로 막 이런 걸 해도 셰스토르킹이 다 커버를 하면서 막 실점 관리를 해버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실점 관리가 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실점 관리 같은 부분에서는 좀 재미를 볼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케인스가 좀 중요한 국면에서 중요 선수들이 잘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좀 득점이 좀 고구마 먹은 듯이 좀 답답한 게임들이 나옵니다. 가끔씩. 네. 그리고 분명히 이번 시리즈에서 그런 게임들이 분명히 몇 경기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레인저스가 좀 이제 비벼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팀 컬러라든가 정규 시즌에서의 모습, 전반적인 이제 팀의 강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캐롤라이나한테 좀 물리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좀 캐롤라이나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평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의 우세를 점쳐주셨는데 NHL.com 그 멤버들의 시리즈 승자 예상을 보니까 다른 세계 시리즈는 뭐 여기가 이긴다 좀 갈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유독 이 시리즈는 거의 뭐 일방적으로 캐롤라이나 승리 예측이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캐롤라이나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저스가 좀 승산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양팀 골리가 좀 주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셰스토르킨 선수가 뭐 올 시즌 리그 최고의 골리였고 근데 올 시즌 캐롤라이나 상대로는 2경기 승리가 없었어요. 다 진 결과를 과연 뭐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안티 란타 선수가 캐롤라이나 1라운드 주전으로 활약을 했으니까 뭐 2라운드도 나온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 란타 선수가 올 시즌 정기리그에서는 레인저스를 상대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다 안데르센이 3게임 나왔고 코체츠커프 선수가 1게임 나왔고 그래서 이 란타 선수가 레인저스 만나서 이게 어떤 또 양상으로 나올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메트로폴리탄 1, 2위의 대결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프리뷰 계속 이어가 봅니다. 센트럴 디비전 1위, 서부 1위 콜로라도 애벌런치와 센트럴 3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여기도 2년 연속 플레이오프 대결인데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대결에서는 콜로라도가 4연승 수입을 했었죠.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 보면 1차전은 5대3으로 세인트루이스의 승리. 이 경기 맥키넌 란데스코그가 안 나왔던 경기였어요. 2차전 4대3으로 콜로라도의 승리. 3차전이 4월 27일 최근 경기였는데 5대3 콜로라도의 승리. 3경기 다 비닝턴 대 컴퍼의 골텐더 대결이었습니다. 정규리그 전적 2승 1패 콜로라도가 한 발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콜로라도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에도 1라운드는 일단 수입으로 뚫었고 2라운드 과연 어떻게 될지. 지난 시즌 2라운드 2연승 후에 4연패로 베이거스에게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었죠. 자, 세인트루이스 글쎄요. 그 콜로라도 지난 시즌의 그 패배를 기억한다면 좀 소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소력이요? 시즌. 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작년이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이제 뭐 진짜 경기당 1포인트 한 선수가 페롱 선수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당 1포인트 가까이 간 선수가 너무 많아요. 세인트루이스.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1라인에서 3라인까지 어디가 득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실은 진짜 공격수의 깊이만 따지고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로리다 다음이 세인트루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지금의 수비진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컴퍼가 1라운드에서는 뭐 괜찮았지만 지금 또 뭐 부상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심각하지 않지만 눈 쪽에 아마 좀 부어오른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1차전부터 출장 준비는 한다고 해요. 네, 아마 뭐 출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올 시즌은 많이 다를 겁니다. 사실 지난 시리즈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롱이 출장만 했었어도 조금 다른 양상이 분명히 흘러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페롱도 있죠. 타라센코 살아났죠. 그리고 젊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루라든가 그다음에 그 토머스 이런 선수들도 있죠. 공격적으로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뭐 페로노비치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비 지역에서 공격을 그냥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선수진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 시즌 콜로라도가 페널티 킬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미네소타에서 완전히 파워플레이에서 재미를 보는 경기 양상을 또 많이 만들어냈고 파워플레이 골 8골을 넣었던 세인트루이스의 1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진짜 세인트루이스 파워플레이 1라인, 1라, 2라인 거의 차이가 없을 수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가지는 팀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콜로라도가 좀 쉽게 그러니까 물론 콜로라도의 그 공격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 중간에 내슈빌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번 분위기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쫙 치고 나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는 꾸역꾸역 따라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내슈빌이 그러지 못했던. 이런 경기력이 나오게 된다면 또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유형의 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콜로라도가 작년보다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리즈도 꽤 이제 재밌게는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보면 그 1라운드 시리즈의 분기점이었던 조던 비닝턴 선수가 정규리그 때 성적은 사실 기대 이하였는데 콜로라도 상대로 3경기 또 괜찮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콜로라도의 그 스펠링과 발음은 다르지만 한국어 표기가 똑같은 두 컴퍼 선수가 좀 주목이 되는데 다시 컴퍼 골리가 1라운드 때 부상 이후에 좀 어떤 컨디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하고 또 JT 컴퍼 선수가 정규리그 때 세인트루이스전에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3경기에 3골 3어시스트 6포인트 뭐 이 선수도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재미있는 요소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의 우세를 점쳐주셨는데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진 보겠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1위 캘거리 플레임스 대 퍼시픽 디비전 2위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엘버타주 더비가 2라운드에서 성사됐습니다. 글쎄요,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돌이켜보면 좀 예상보다는 어렵게 통과한 좀 그런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은 1차전 5대2로 에드먼턴 승리, 맥데이비드 선수 해트트릭 했던 경기였고요. 2차전도 에드먼턴이 5대3 승리. 이날은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2골 2도움을 했던 경기였고요. 뭐 스미스 골리가 1차전에 잘했고 코스키넨 골리가 또 2차전엔 잘했네요. 하지만 3차전 3월 경기였는데 3대1로 캘거리의 승리. 그리고 3월 27일 경기에서 9대3으로 캘거리의 승리. 조니 구드로 선수가 어시스트 5개를 냈던 경기였습니다. 드라이자이틀 선수 해트트릭하고도 졌던 4차전. 결국 2승 2패. 두 팀이 다 홈에서는 다 이겼던 그런 정규리그 전적이었습니다. 자, 캘거리 대 에드먼턴. 어디에 우세를 점치시는지 궁금한데요. 캘거리입니다. 사실 이 두 팀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경기를 하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는데 L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캘거리를 에드먼턴이 이번 시리즈에서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잘 들리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수비적인 그런 조합이라든가 전에도 이제 캘거리의 소비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다양한 그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 그리고 골텐더도 이제 물론 이제 스미스가 잘하고는 있지만은 마르크 스트램이 또 여전히 잘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시리즈에서 이런 부분도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슈퍼스타 파워에서는 에드먼턴이 확실히 우세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래도 아무리 뭐 구드로, 뭐 린드홀름, 카척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래도 이 뭐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라는 이 굉장히 그 굉장한 투탑 요거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사실 그 팀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그래도 이제 에드먼턴 입장에서는 또 이제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라면 뭐 누전 토킨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확 어떻게 보면 재미를 보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누전 토킨스도 1라운드를 돌이켜보면은 잘했던 경기가 거의 한 경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역시나 플레이오프에서 여전히 누전 토킨스가 썩 안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드라이자이트는 물론 이제 그 파워플레이나 이런 정적인 상황이 되게 되는 경우에서는 여전히 이제 힘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캘거리를 상대로 그리고 캘거리에는 바클룬드나 예른크로크 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다재다능한 유형의 또 이제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LA의 코피타르 다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슷한 게임을 만들 수는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골텐딩에서도 에드먼턴이 사실 캘거리의 큰 우세를 점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수비 뎁스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공격진의 뎁스에서조차 이 라인에 뭐 맨제펜이라든가 뭐 3라인에도 뭐 디베이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쭉쭉 출전하는 캘거리에 비해서 에드먼턴은 1라인 세고 그리고 2라인 센터 괜찮은데 윙어들은 그렇게 썩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나? 그리고 캘거리에 비교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먼턴이 LA를 상대로도 큰 고전을 했는데 이 캘거리를 이길 수 있는 느낌이 사실 그렇게 크게 잘 들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경기를 네. 1라운드의 경기를 쭉 지켜봤을 때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뭐 맥데이비드라는 그런 이제 걸출한 슈퍼스타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는 맥데이비드의 힘으로도 분명 이기는 경기가 나올 거예요. 시리즈 내에서. 그때 잡은 모멘텀을 잘 살리게 되면은 에드먼턴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뭐 공격진의 뎁스, 수비진의 뎁스, 골텐딩도 비교 우위에 설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캘거리가 에드먼턴보다는 조금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캘거리가 서부 결승전에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군요. 자, 지난 1라운드 때 8개 시리즈 승자 예측을 모두 맞추신 이한숙 기자님이 예. 아주 자신 있게 일단 캘거리의 우세를 점쳐주신 캘거리와 에드먼턴의 시리즈였습니다. 하키 시그널 30회 오늘 이렇게 1라운드 정리했고 2라운드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수요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댓글로도 참여해주시면 다음 31회 때 저희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